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만나 36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아내는 항상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외동딸 하나가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에서는 전교 회장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종합으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부모 걱정을 한 번도 끼친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늘 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만날 때마다 우리 딸 이야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딸 이야기를 하면서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워낙 일에만 빠져 있어서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2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빠,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딸이 수줍게 말하며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며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 보였어요. 아내도 저도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될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명문대 출신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연봉도 꽤 높다고 했어요. 딸 옆에서 다정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도 세심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Come on, 같아 Lucy. 망설였지만 Lucy, 딸이 그렇게 let's go.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 Lucy, 없었어요. come. 사위가 될 사람은 결혼 준비를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회사에서 호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웨딩 플래너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며 자신만만해했어요. 저희는 고마웠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감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위 쪽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다들 외국계 회사 직원들이라며 소개해줬습니다. 웨딩홀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피아노 연주도 라이브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축의금 봉투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가져갔어요. 보통은 양가 부모가 함께 확인하는 건데 말이죠.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국에서 배운 방식이 있어요. 투명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문화 차이려니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신혼집은 사위가 마련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금을 딸이 다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몇 년간 모은 적금과 제가 준 결혼 자금까지
모두 전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사위는 자기 돈인 양 행동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자주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수입 와인이나 고급 과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내는 사위가 효자라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항상 뭔가를 가져다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미국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회사 동료 이야기, 미국 문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직장일이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딸이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사위에게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위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아, 미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내 대학 선배가 회사를 차렸는데 나를 파트너로 부르고 있어. 딸은 처음에는 루시. 망설였어요. 루시,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도 괜찮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설득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셔다 드릴 수 있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딸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딸을 배웅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울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딸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돈 필요하면 바로 보내줄게.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옆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왔어요. 딸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새로운 아파트도 구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빠,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 뭔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쉽지 않네요. 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더 지나자 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민호가 요즘 술을 자주 마시고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흉을 본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집에서 일이 잘 안 된다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어제는 제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비행기 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리 있어서 당장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아, 너무 심하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딸은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고 했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딸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자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던 딸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도 활기가 없고 사진도 안 보내주고.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에는 딸을 통해서만 연락했는데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사위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미국 오시면 어머님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공기도 깨끗하고 병원 시설도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보험도 알아봤는데 치료비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사위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미국으로 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언어도 안 통하고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도 어머님이 오시길 정말 원해요. 요즘 혼자 있으면서 많이 외로워해요. 딸이 외롭다는 말에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엄마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와 상의도 많이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무릎도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하지만 당신 혼자 가는 게 걱정이야. 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아직 몇 년 더 일해야 해. 고민 끝에 아내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석 달 정도만 다녀오기로 했어요. 딸도 도와주고 치료도 받아보고 사위도 제대로 파악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내를 배웅할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며칠 이상 떨어져 지내는 거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 걱정 마요. 우리 사위가 잘 돌봐줄 거예요. 아내는 밝게 웃으며 출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 첫 주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딸과 사위가 공항에 마중 나왔다며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사위가 준비한 집도 깔끔해 보였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딸도 생각보다 밝아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첫 번째 병원 검진 결과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며 치료 계획도 잘 짜줬다고 했어요.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여보, 괜찮아? 연락이 뜸하네. 아, 여기 시간대가 달라서 깜빡했어요. 딸이랑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목소리에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내답지 않았어요. 아내는 원래 말이 많고 밝은 성격인데 대화가 금세 끝났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걱정되어서 딸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랑 통화가 안 되는데 괜찮아? 아, 엄마는 지금 잠들어 계세요. 시차 적응이 힘든가 봐요. 딸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이야기를 길게 했을 텐데
짧게 끊으려고 했어요. 너도 괜찮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여기 생활이 바빠서 그래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주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내 전화도 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직접 연락해봤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전화만 걸어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에도 연락해봤지만 특별한 신고 접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그래요. 치료도 한국에서 받고 싶대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내가 돌아온다니까 일단 안도가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우 한 달 반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공항에서는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무너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감금했어요. 뭐라고? 딸 앞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하면서 딸이 없을 때는 저를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그것도 찬밥으로.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기가 관리했어요. 아내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사위는 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때로는 위협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이상한 소리 하면 딸도 같이 고생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딸을 볼모로 잡고 아내를 통제한 거였습니다. 그럼 딸은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서연이 앞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아내가 돌아온 후 저희는 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딸이 충격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화상통화로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 민호는 엄마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딸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내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몸에 남은 멍자국까지 보여줬어요. 그제야 딸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폭언과 통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요. 민호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문자는 누구랑 하는지 다 확인했어요. 집 밖으로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딸의 증언으로 사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신사였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인간이었습니다. 딸은 바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어요. 더욱이 사위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사위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몇 달간 이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사위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혼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위가 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서 큰 빚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빠, 제 명의로 대출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위는 결혼 후 딸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관리한다며 가져갔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몰래 대출을 받고 투자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사위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의 정체가 더 드러났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유학도 거짓말이었어요. 어학연수 몇 달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이에요. 곧 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위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탄로 났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하지만 사위는 딸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우겨댔거든요. 딸이 몇 년간 모은 돈의 절반을 빼앗긴 거였어요. 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어요. 저와 아내가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몇 년 후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딸의 목소리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저희도 기뻤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정말 달랐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진솔했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였거든요. 미국 법으로 이혼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딸을 정말 사랑한다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 사실을 알고는 더 악질적으로 굴었어요. 딸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전 사위, 10년 만에 나타나 오열 아내를 부르자 숨겨온 진실에 모두 경악.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만나 36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아내는 항상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외동딸 하나가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딸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에서는 전교 회장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종합으로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도
부모 걱정을 한 번도 끼친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늘 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만날 때마다 우리 딸 이야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에게 딸 이야기를 하면서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워낙 일에만 빠져 있어서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2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뭘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빠,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딸이 수줍게 말하며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인사도 깍듯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며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 보였어요. 아내도 저도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될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명문대 출신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연봉도 꽤 높다고 했어요. 딸 옆에서 다정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도 세심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 망설였지만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사위가 될 사람은 결혼 준비를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회사에서 호텔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웨딩 플래너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며 자신만만해했어요. 저희는 고마웠습니다. 딸이 좋은 남편감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사위 쪽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다들 외국계 회사 직원들이라며 소개해줬습니다. 웨딩홀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피아노 연주도 라이브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축의금 봉투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가져갔어요. 보통은 양가 부모가 함께 확인하는 건데 말이죠.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국에서 배운 방식이 있어요. 투명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문화 차이려니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신혼집은 사위가 마련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금을 딸이 다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몇 년간 모은 적금과 제가 준 결혼 자금까지 모두 전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사위는 자기 돈인 양 행동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자주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수입 와인이나 고급 과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내는 사위가 효자라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항상 뭔가를 가져다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미국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회사 동료 이야기, 미국 문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자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직장 일이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딸이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사위에게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위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아, 미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내 대학 선배가 회사를 차렸는데 나를 파트너로 부르고 있어. 딸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도 괜찮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계속 설득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셔다 드릴 수 있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딸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딸을 배웅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울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딸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돈 필요하면 바로 보내줄게.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옆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처음 몇 달은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왔어요. 딸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새로운 아파트도 구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빠,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 뭔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쉽지 않네요. 딸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더 지나자 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민호가 요즘 술을 자주 마시고 조금만 실수해도 화를 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흉을 본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거야? 집에서 일이 잘 안 된다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해요. 어제는 제가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는 당장 비행기 표를 끊어서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리 있어서 당장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아, 너무 심하면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딸은 여전히 남편을 감싸려고 했어요.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딸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자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던 딸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도 활기가 없고 사진도 안 보내주고.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에는 딸을 통해서만 연락했는데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사위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미국 오시면 어머님 건강에 정말 좋을 거예요. 공기도 깨끗하고 병원 시설도 한국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보험도 알아봤는데 치료비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사위의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미국으로 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언어도 안 통하고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서연이도 어머님이 오시길 정말 원해요. 요즘 혼자 있으면서 많이 외로워해요. 딸이 외롭다는 말에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엄마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와 상의도 많이 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무릎도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하지만 당신 혼자 가는 게 걱정이야. 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아직 몇 년 더 일해야 해. 고민 끝에 아내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3달 정도만 다녀오기로 했어요. 딸도 도와주고 치료도 받아보고 사위도 제대로 파악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내를 배웅할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며칠 이상 떨어져 지내는 거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 걱정 마요. 우리 사위가 잘 돌봐줄 거예요. 아내는 밝게 웃으며 출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 첫 주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딸과 사위가 공항에 마중 나왔다며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사위가 준비한 집도 깔끔해 보였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딸도 생각보다 밝아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첫 번째 병원 검진 결과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며 치료 계획도 잘 짜줬다고 했어요. 딸과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2~3번씩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틀에 1번 정도로 줄었어요. 여보, 괜찮아? 연락이 뜸하네. 아, 여기 시간대가 달라서 깜빡했어요. 딸이랑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목소리에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내답지 않았어요. 아내는 원래 말이 많고 밝은 성격인데 대화가 금세 끝났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걱정되어서 딸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랑 통화가 안 되는데 괜찮아? 아, 엄마는 지금 잠들어 계세요. 시차 적응이 힘든가 봐요. 딸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이야기를 길게 했을 텐데 짧게 끊으려고 했어요. 너도 괜찮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여기 생활이 바빠서 그래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주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내 전화도 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직접 연락해봤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전화만 걸어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었어요. 한국 영사관에도 연락해봤지만 특별한 신고 접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그래요. 치료도 한국에서 받고 싶대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내가 돌아온다니까 일단 안도가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우 한 달 반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공항에서는 제대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아내가 무너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감금했어요. 뭐라고? 딸 앞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하면서 딸이 없을 때는 저를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줬어요. 그것도 찬밥으로.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기가 관리했어요. 아내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사위는 딸이 출근한 사이에 아내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때로는 위협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이상한 소리 하면 딸도 같이 고생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딸을 볼모로 잡고 아내를 통제한 거였습니다. 그럼 딸은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서연이 앞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아내가 돌아온 후 저희는 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딸이 충격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화상통화로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빠. 민호는 엄마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딸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내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몸에 남은 멍자국까지 보여줬어요. 그제야 딸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딸도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폭언과 통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요. 민호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문자는 누구랑 하는지 다 확인했어요. 집 밖으로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혼자 나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딸의 증언으로 사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신사였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인간이었습니다. 딸은 바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어요. 더욱이 사위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사위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어요. 몇 달간 이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사위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혼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위가 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서
큰 빚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빠, 제 명의로 대출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위는 결혼 후 딸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관리한다며 가져갔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몰래 대출을 받고 투자에 실패한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사위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의 정체가 더 드러났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직이었습니다. 유학도 거짓말이었어요. 어학연수 몇 달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이에요. 곧 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위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탄로 났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이혼이 성립됐어요. 하지만 사위는 딸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우겨댔거든요. 딸이 몇 년간 모은 돈의 절반을 빼앗긴 거였어요. 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어요. 저와 아내가 최대한 도와줬습니다. 몇 년 후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께도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딸의 목소리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저희도 기뻤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정말 달랐어요. 허세 부리지 않고 진솔했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아직 법적으로는 유부녀였거든요. 미국 법으로 이혼했지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딸을 정말 사랑한다며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 사실을 알고는 더 악질적으로 굴었어요. 딸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법적 유부녀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위는 미국에서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딸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결국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그 일로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며 자책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위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싶어서 후회가 컸어요. 어느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호의 약점을 이용해봐요. 무슨 소리야? 민호는 돈에 눈이 멀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딸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가짜 사망 소식을 만들어서 사위를 한국으로 유인하자는 거였어요. 보험금 때문에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생명보험 수익자예요.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이거든요. 결혼할 때 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수익자를 남편으로 해놨는데 이혼 과정에서 바꾸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험금 때문에라도 한국에 올 거예요. 저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의 지인 중에 연극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에요. 연극 소품으로 쓰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내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여보, 이런 거짓말은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이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요. 이 정도는 해야 해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하기만 했으니까 한 번은 제대로 응징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딸의 지인을 통해서 사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짓 소식을 전한 거예요. 며칠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가 정말.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슬픔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딸의 죽음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한국에 와서 장례 치르자. 네, 바로 비행기 표 알아볼게요. 사위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왔어요.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잘 돌보지 못했나 봐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아마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은 실제로 예약했습니다. 연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빈관만 놓고 딸의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사위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 서연이 보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역겨웠습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